그날을 찍으면서 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두 명이 엄마하고 카오루가 외교관 같이 만났어요. 그날 철저하게 평화를 유지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불필요한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정말로 김일성을 믿으세요? 이런 질문도 안 하고. 근데 어머니가 적당히 손자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북한에 있는 자랑만 하는데, 북한에 있는 손자 자랑은 하는데, 내가 정말 그 조선노동당 홍보대사 같은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고 막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불필요한 말도 안 하고 너무 정말 외교처럼 잘하시고 아, 나도 배워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날부터 와 이거 장편 가능성이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설마 어머니랑 같이 4.3의 그 추모식에 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했고 그때는 정말 영화 찍는 동안에 엄마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시작된다고도 전혀 생각을 못했고 오케이 장편이 된다면 그때 그래도 일단 그 성을 그때 생각을 하잖아요. 가능성을 음식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맛있는 국물이 많이 나오면 그렇게 생각을 그때부터 국물은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카오루가 올 때마다 이제 소의 꼬리곰탕 끓이시거나 무슨 옥돔 미역국 제주도식의 옥돔 미역국이나 하여튼 모든 것을 그 한국식 제주도식의 음식을 카오루한테 그 딸에게 전하는 엄마의 손맛이 아니라 사윗감에게 전하는 엄마의 손맛처럼 카오루 올 때마다 새로운 식사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카오루가 계속 배우고 되게 어머니는 역시 김치 마늘을 열심히 맛있다고 먹어주는 이 사위가 너무 기뻤어요. 예, 정말 그 지금 식생활을 위해서 한국에 이주하고 싶답니다. 카오루는 그 정도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국물이 들어가야 된다고도 생각을 했고, 근데 어머니의 국물, 뭐 어머니의 닭수프, 뭐 어머니라는 말을 넣으면 좀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해서 좀 옛날식이라서 어머니를 그러면 어떤 말로 표현을 할까 해서 그 계속 치매 걸린 후도 김일성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데올로기 덩어리로서 조금 코믹하게 스프와 이데올로기 실은 스프와 이데올로기라기도 스프도 이데올로기도 엄마예요. 스프도 이데올로기도 엄마를 상징하는 말인데 그 엄마하고 저의 이야기고 그 엄마하고 카오루의 이야기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또 어느 나라에 가도 그 제멋대로 번역이 안 되게 스프로 했어요. 그 어떤 스텝이 그 한국의 스텝이 곰탕과 이데올로기가 오히려 한국 사람에는 딱 오는데요. 감독이 곰탕이면 안 돼요 하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아마 혹시 러시아의 영화제에 가면 무슨 보르시치와 이데올로기나 있잖아요. 그렇게 카레와 이데올로기 뭐 인도 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서 어느 나라 가도 같은 공통적인 제목이 좋다 해서 스프로 했습니다. 네, 이제 제목에 관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스프도 어머니고 이데올로기도 어머니고 이 말은 오늘 처음으로 했네. 근데 너무 명료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스프가 수하고 스가 있죠. 네. 이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한국말은 어느 쪽이 맞아요. 이렇게 어느 쪽도 돼요 하니까 어느 쪽도 된다가 뭐야 아이고 그거 몰랐구나 해서 근데 통일을 해야지 않나요? 그 어느 쪽인 선택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고를까 하니까 그 오뚜기 라면인가 오뚜기에 무슨 스프가 그 편집실에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스로 돼 있어요. 스. 근데 많이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그 인스턴트적인 스프가 다 스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수제면은 수로 해야 제멋대로. 네, 수제비 숫자였습니다. 스프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셨군요. 아까 맨 처음 감독님이 말씀하실 때 뭐 이렇게 가족을 찍는 게 너무나 힘들지만 그만두지 못했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관객분께서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정말 많이 힘드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지난한 작업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그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가시는 이 이유, 원동력 이건 도대체 뭘까요? 이 시간들을 버틸 수 있는 힘, 뭐 이런 거. 무엇에 대해서 제일 참아야 했다라고 하면 가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제가 뭐 돈이 없어도 뭐 책을 하나 일본에서 출간을 했을 때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나한테 돈이 들어가도 바로 엄마한테 보내야 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출판사 사람한테 엄마 그 전에 그냥 넣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도 있어요. 다 엄마한테 들어갔을 때도 있고 그 돈을 한 번 북한에 가려면 깨놓고 말해서 저축하면에 내야 되는 여행비 그 투어 참가로서의 뭐 비행기라도 배라도 그래서 거기 있을 때 호텔 재료 호텔보다 뭐 거의 다 이제 아들들의 집에서 자는데 어쨌든 최소한 필요한 투어 참가비가 30만 엔 그러니까 300만 원쯤 돼요. 비싸죠 아주. 그래서 경쟁이 없으니까 북한 방문은 정말 그 300만 원인데 30만 엔쯤 27만 엔 29만 엔이 되는데 그 정도예요. 그래서 방문 재료 기간 쭉 호텔에 있는 사람하고 쭉 가족 집에 있는 사람하고 또 같아요 값이. 뭔데 그거 해서 무슨 경쟁이 없다고 제멋대로 내마 하는데 잔소리 말고 잔소리 마 이렇게 자기 편에 그 조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치 비판을 안 하시니까 근데 그것도 내가 준비를 해야 했고 오빠가 돌아갔을 때도 그렇고 엄마가 몇 년에 한 번은 손자 얼굴도 봐야 되고 또 뭐 편지를 해도 전화를 해도 그 고멸이 있거나 도청이 있거나 하니까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더 못 쓰고 다. 그러니까 좀 사정이 생겼을 때는 가야 돼요. 근데 이쪽에 오라고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30번 가셨어요, 북한에. 그 중에 마지막 10번쯤은 제가 다 준비를 해드려야 했고, 근데 빈손으로 못 가지 않나요? 근데 어머니는 영화에도 뭐 짧게 사진만으로 나오지만 그 밀항할 때 같이 온 2명의 동생, 남동생, 여동생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친부모,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다 북한에 보냈어요. 그 북송 사업 기간에. 그만큼 믿었다고 할까. 그만큼 일본의 상황이 안 되었고 또 남한에 대한 이미지가 나빴고 그 당시는. 그러니까 나도 일본에 혼자 남았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아직 계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부모님도 다 북한에 보냈어요. 진짜 혼자였어요. 일본에서 혼자 그 모든 가족이 그 동생들도 결혼을 하고 그 동생의 아이도 결혼을 하고 거기까지 다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안 커도 보내야 될 집이 많아서 빈손으로 못 가죠. 그러니까 현금도 드려야 되고 이제 선물도 드려야 되고 누가 병이다 누가 이렇게 아프다 하면 일본에서 약도 가져다 드려야 되고 누가 대학에 간다 하면 좀 양복 하나 해주려야 되겠다. 시집 간다 하면 또 치마 저고리 한복도 해드리고 이제 뭐 그런 걸 정말 다 하셨으니까 최소한 한 번 간다 하면 정말 100만 엔이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 집의 그 경제 수준에서 그 정도. 근데 실은 밭짓고 경영을 한다든지 불고기 장사 엄청 잘 된다든지 그런 집에서 북한에 가족이 있으면 더 많이 가져가세요. 그만큼 아니면 블랙마켓에서 음식이나 모든 걸 사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현금, 그러니까 사회주의 나라가 아니라 현금주의 나라예요. 정말로 자본주의 이상으로 외화주의라고 할까. 그래서 그 때문에 나랑 많이 싸웠는데 내가 그 영화에 낸 것은 정말 극히 일부고 일단은 나만 엄마를 막 하는 나쁜 딸로 일단은 그렸는데 그 뒤에도 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속에서도 나도 일단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일단 방송국에서 조금 알바같이 일도 하고 뭐 했는데 리아평양 만들 때는 사실은 라디오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방송국에서 돈을 받고 그걸로 좀 찍기도 하고 했는데 역시 뉴욕에서 돌아오는 뉴욕에 유학을 갔다고 하지만 처음은 유학 갈 생각은 없었고요. 그럼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했는데 도쿄에 대해서 역시 아무래도 가족에 대해서 하나 정말 남을 만한 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다. 뭐 생각을 하니까 역시 좀 영화도 한번 배워야겠다 해서 내가 꼭 이 사람부터 배우고 싶다는 선생을 뉴스쿨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느 대학에 가고 싶다 해서 유명 대학의 이름으로 그 대학을 택한 것이 아니라 유학을 할 때 대체로 그렇게 하잖아요. 좀 평판 좋은 간판이
되는 자기한테 좋은 강판이 되는 그 이력이 되는 대학원을 택할 건데 저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서 먼저 선생을 만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뉴스쿨 선생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 선생한테 선생님 저는 학위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석사도 박사도 필요 없으니까 그래도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수업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특별 가격으로 그 수업만 들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꼭 대학원생이 돼야 내 수업은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니까 토이플 공부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정말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방 한마다 하루 종일 바텐더 매일 바텐더도 하고 뉴욕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동안에 디아평양을 계속 찍었어요. 오사카 갈 때마다 뭐 책을 읽으신 분은 카메라를 끄고 씁니다. 다 쓰고 있는데 일단 뭐 뉴욕에서 일본에 들렸다가 북한에도 찍으러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찍었는데 40살 된 이후에 디아평양을 직접 이제 편집 시작하고 또 그 후에 굿바이 평양 그래서 가족의 나라 하게 되면서는 정말 돈을 못 버는 영화 감독으로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때가 정말 힘들었는데 저는 성격이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보냐는 일체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든 괜찮아요. 근데 정말 식욕이 많은 사람이라서 배불리 먹고 싶고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돈도 없는데 맛있는 와인을 마시고 싶은데 근데 그 40대의 10년을 정말 친구들이 잘 도와주었어요. 쌀을 가져와주고 그 쌀도 정말 천왕이 먹는 같은 쌀이래요. 그렇게 식당 경영하는 친구가 그 쌀을 가져와주고 샌드위치 주에 2번 가져와주고 그래서 자기 집에 식당 경영한다 해서 야채 같은 거 고기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일부를 가져와주거나 정말 그 친구들이 주는 그 식재료로서 많이 생명을 유지를 했고 어머니 만나러 가는 오사카 도쿄 왕복 비용이 오늘 부산에 서울에서 왔는데 왕복 10만 원쯤이잖아요. 대체로 왕복 대체로 30만 원이에요. 3배네요. 그러니까 오사카 도쿄 원웨이가 15,000엔이니까 한 번 왔다 가면 3만 엔. 그러니까 정말 그 때문에 근데 어머니는 계속 혼자 되시니까 자주 아프시고 입원하고 또 퇴원하고 또 입원하고 하시니까 뭐 완전히 그 알바를 신칸센 때문에 신칸센 값을 비용을 위해서 알바를 하고 다른 시간에는 찍고 뭐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40대를 보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 혹시 뭐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해서 다큐를 찍는다면 그럴 때도 그런 짧은 시기도 있을 수 있는데 버티면 그래도 그 후에는 해서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도 한국은 지원금도 좀 있고 뭐 다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고는 있습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제가 감독님께 드릴 질문을 한 페이지 적어봤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 감독님께 관객분들의 질문이 막 쌓이고 있는데 먼저 질문을 읽으시겠어요? 감독님이 이미 질문 안 들으셔도 총체적으로 싹 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차피 지금 다 대답은 되고 있는데 두 가지 질문은 지금 감독님이 입고 계신 이 티셔츠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씀을 이게 어떻게 난 거냐. 또 한 질문은 지금 어머니 건강, 어머니 상태에 대한 질문. 이렇게 그 아니메이션의 원화를 그려준 코시다미카라는 일본의 오사카에 사는 사람인데 화가가 정말 2-3시간에 그려준 티셔츠입니다. 네, 한국어로 스프와 이데올로기, 일본어로 스프 또 이데올로기, 영어로 스프와 아이디올로지, 마늘, 그리고 남비. 네, 이거 하얀색도 조금 남비가 빨간색이라서 그 하얀색 것도 있는데요. 지금 옛날에서 아트나인에서 조금 이제 파나? 이제 팔기 시작하나요? 지금은 이제 끝났어요?
사고 싶다는 관객분이 계십니다. 네. 네. 그 무슨 패키지였는데 패키지 끝나서 이제부터 조금 팔 겁니다. 조금 사이즈가 작을 수 있어요. 네, 일본에서 만들었으니까 이제 디자인은 여기서도 써도 좋다고 다 저작권 인정은 받았는데 일본의 동쪽의 동자에다가 바람의 풍자 동풍이라는 배급사가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아트나인 티셔츠가 안 팔리네. 동풍에서는 조금 큰 사이즈가 이건 일본에서 만든 겁니다. 왕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네. 어머니 건강 어머니는 올해 1월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작품은 못 봤는데 재작년에 내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작년에 이거 완성이 됐어요. 작년 봄에. 네. 내경색으로 쓰러지신 이후가 좀 시력이 거의 안 되어서 어머니나 알 수 있어요 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와 있다 하는 그 아웃라인만 보인대요. 근데 누군지 안 보이지만 목소리는 아주 잘 판단이 된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맨 처음 기능하는 것이 청각이고 죽을 때도 맨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청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누워있는 사람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주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영화는 못 보셨는데 대신에 이거 작품 다 음악이 조영욱 감독 헤어질 결심도 하시고 박찬욱 감독의 대부분 작품 그 외에 많은 여기 상업영화 많이 하셨던 조영욱 감독님 담당입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처음으로 작업을 하셨는데 조영욱 감독님이 우리 어머니의 테마곡으로 지어주신 곡이 엔딩 때도 쭉 나오고 어머니 나올 때마다 흐르는 그 음악을 데이터를 내가 가져가서 들려드리고 그 간호사한테 맡겨서 식사 후나 어머니 쉴 때 그 이어폰으로 자주 들려주세요 하니까 계속 그걸 들으셨답니다. 그렇군요. 어머니의 애도를 빌리다. 저는 이 사진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포스터로만 이 사진이 어느 장면인지 몰랐는데 영화를 보면서 여기구나. 그 딸이 한복을 입고 어머니가 너무 좋아갖고 웃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았었는데 근데 이제 감독님은 그 제주도에서 이제 어머니와 그 4.3에 관한 이야기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오시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들이셨을까가 또 질문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사진 정말 잘 뽑으셨네요. 영화 안에서. 역시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센스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제가 한복 입은 것 우리 결혼식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집도 별로 같이 산다고 가을하고 내가 같이 산다고 해서 새로 집을 구하거나 임대하는 집도 새로 구하거나 안 했어요. 가을이가 살았던 집에 내가 이사했다. 끝. 아무것도 돈을 안 쓰고 근데 어머니가 꼭 사진만은 찍어라. 사진만은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러면 찍으러 갈까. 설마 영화에 쓰게 될 줄은 모르고 그날은 그래도 기록으로 일단 찍어 놓자 해서 일단 찍었는데 어머니가 4.3에 대한 증언을 아까 처음에는 가본 적 없다고 하시다가 조금씩 증언을 내가 찍다가 가오르도 같이 이야기를 듣다가 해서 그렇게까지가 한 11년쯤 지금 지났어요. 카메라 없이 처음으로 어머니가 조금 제주도에 살았어. 그런 말을 처음 하셨을 때부터 하면은 어머니 증언을 찍은 것이 한 13년쯤 찍은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13년, 4년. 그래서 그것이 리허설처럼 된 후에 4.3 연구소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것이 2017년 11월인데 그 몇 달 후에 반년 후인가 18년 4월에 어머니 모시고 제주 4.3 추모식 70주년에 간 거죠. 그 전해에 11월이었어요. 그 제주 4.3 분들이 오사카 집에 오신 것이. 그날의 인터뷰가 정말 너무 지난 시간이 짙은 시간이라고 할까 뭐라고 해요? 아주 의미가 깊은 시간이라서 영화에 나온 것은 7분 조금인데 그 4.3 연구소 분들이 우리
어머니 집에 오시고 그날 어머니는 3시간 이상 혼자서 정말 쫙 연설하듯이 쏟아져 오듯이 말들이 그 답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 인터뷰어들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그 진짜 모르는 걸 물어보기도 하는데 미리 아는 걸 좋은 인터뷰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먼저 미리 알아놔야 되고, 근데 또 몇 번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들어도 놀라지도 않고 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머니는 그때 저하고 그 카오르가 아무리 인터뷰어로서 책을 보았다고 해도, 책을 몇십 권 읽었다고 해도 그 4.3 연구소 분들은 몇십 년을 생존자를 찾고 인터뷰를 하고 제주도에서 여러 곳을 파고 유골을 발굴하듯이 그 판에서 그 DNA 검사도 하고 그 DNA 결과를 또 파일로 해서 기록을 남기고 모든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 어느 마을에, 그 어느 동네에 어떤 일이 있었냐,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어딘가에 자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고 우리 어머니가 내가 살았던 데는 어느 동네인데 이렇게 골목이 있어서 큰 나무가 있었어요. 하니까 어머니 그 나무 옆에 파출소가 있었죠. 이렇게 4.3 연구소 분들이 하니까. 그 파출소의 경관들이 다 너무 악질한 걸로 유명했어요. 이렇게 연구소에서 말하니까 어머니가 그런데 한 사람만 좋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화는 주고받음은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저의 수준으로서는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모르니까. 근데 4.3 연구소 분들이 왔을 때는 그 3시간의 회화가 그 깊이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10년 가까이 계속 4.3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서 많이 기억의 그 뚜껑이 열렸는데 그 밑에 있는 기억의 뚜껑까지 다 열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머니도 또 신나고 근데 도중에 또 제주도 사투리도 해 드시고 근데 어머니가 말한 그 고유명사 특히 사람 이름이나 그 골목에 또 어떤 이런 할아버지가 있었다니까 아주 구체적인 묘사를 하니까 그 무슨 할방 아닐까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말하는 고유명사나 동네 경치 같은 것을 4.3의 연구소 사람들 이렇게 지키고 있는 몇 명 계셨지만 이쪽에 화면에 안 나오는 사람들도 몇 명 계셨어요. 그분들은 그때마다 어머니의 말을 SNS로 연구소에 보내서 이거 알아봐 정확한지 어떤지. 왜 70년 전의 기억을 이제 기억이 희미한 할머니가 아주 불정확한 기억을 열심히 말하고 있을 수가 있어서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인터뷰 가치는 없거든요. 없다고 하면 미안한데 그렇죠. 다 그때 온타임으로 확인을 했어요. 모든 것이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4.3 연구소 사람이 70년 전의 기억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치매에 안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랬답니다. 그만큼 충격이 커서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그만큼 우리 어머니가 4.3도 충격이 크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또 4.3 전에 행복했을 때 그 약혼자하고 있었던 시기의 이야기나 자기 친구가 있었다 이렇게 학교에 다녔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럴 때는 그 선생님이 이름 뭐뭐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와 정말 나도 찍으면서 감동을 했고 근데 그 마지막에는 오랫동안 안 나왔던 약혼자의 이름도 나왔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혹시 TV 방송 프로그램 때문에 짧은 기간에 어머니의 인터뷰를 끄집어내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묻는 질문 이거 해서 그래서 어머니 또 생각을 해보셔. 있었잖아요. 또 아니죠.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이 있는 거죠. 그런 방송을 사람 많이 봤죠. 그 답이 안 오면은 계속 같은 질문만 하고 추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잔인한 과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면 그건 2차 가해가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우리도 준비하고 근데 그 외에다가
역시 마지막에 4.3 연구소 분들이 그것은 그 우연하게 그 타이밍을 오셨어요. 처음에는 인터뷰 안 받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영화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저청년 사람들이 남한에서 오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조금 특별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벌써 연세도 많으시니까 좀 은퇴도 하셨고 뭐 갑옷을 벗은 그 상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일단 편하게 만나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현직 활동가, 저청년 활동가라면 대남 사업으로서 보고도 해야 되고 누구랑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되니까 어머니가 경직되시니까 긴장을 하면서 이 이야기는 하지 말까 할까 계속 자기 고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깊어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머니도 이제 10년 가까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 후에 어머니 제주도에서 이렇게 오신대요 하니까 이 사람들은 막 생존자를 찾고 계시는 그 정말 엑스파트들이라고. 그래서 전혀 정치적인 뜻이 없다고. 그래서 그 저청년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저청년이 아닌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그냥 4.3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보았다. 거기에 있었다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존자가 또 적어지고 있으니까 다들 돌아가셔서 그래서 어머니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좀 만나보시지 않으려는데 혹시나 만나보고 싫으면 도중에서 그만두셔도 돼요. 이렇게 하니까 그 전까지 나의 카메라 이외에는 안 받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만나보겠다고 하셨는데 만나니까 뭐 완전 순간에 이제 또 사람들이 너무 소박하시고 그 사투리도 해주시면서 하시니까 어머니의 그런 조금 뭐라고 처음에 긴장하는 것도 잘 알아주셔서 그래서 그때 다 쏟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날은 어머니는 그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생맥주도 아주 맛있게 드시고 시원하다고 그 조금 쭉 그 쌓여 있었던 여러 가지가 좀 해방되시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 일주일 후쯤부터 있을 리가 없는 가족을 찾기 시작하는. 근데 처음에는 나도 가오르도 놀랬지만 일단은 알츠하이머나 모든 치매는 그 이상한 말을 해도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죽었잖아요. 오빠 평양에 있잖아요.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혹시나 장래 부모님이 그런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부터 본 망상이나 그 환상이 착각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망상 속에서 사니까 왜 어제 만났는데 우리 남편 오늘 아침에 아들들을 봤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부정당하면 다 스트레스가 와서 작은 뇌경색이 일어난대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래서 뭐 뇌경색이라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하신 건데 그거 다 스트레스가 되고 그 때문에 좀 더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뭐 어제 애인이 생겼다. 나는 지금 임신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들어줘야 될 정도 모든 말을 긍정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나도 가오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족이 실은 많지 않대요. 우리 집에 케어 마네이저가 정말 감독님 부분은 그거 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차고 가오르가 서로 이야기한 것은 오케이 오늘부터 어머니는 병자다 환자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모든 이상한 말들이 다 병이니까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왜 우리 어머니 어때 왜 그렇게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병인데 할 수 없잖아요. 병 때문에 못 걷는 사람한테 왜 못 걸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휠체어 싹 가져와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고 이제 우리는 바꿨어요 완전히. 그래서 그렇게 뭐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어머니는 그 망각 속에서 그러니까 먼저 돌아간 자기 남편, 평양에 보낸 자기 아들들 같이 다 산다. 손자들까지 다 같이 산다고 하니까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북한에 돈을 보내야 된다는 걱정부터도 해방이 되시고 언제 다음 만날 수 있지? 가려면 돈도 필요하고 또 영희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그 걱정 다 없어지니까 어머니가 정말 그 표정이 부드러워지셔서 아주 소녀처럼 열심히 웃으면서 그 그림책을 매일
읽으셨어요. 카오루가 그림체 읽어드리고 그 장면이 좀 편집상 안 들어간 것이 아주 아까웠는데 항상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안 들어가. 모든 영화가 그래요. 제일 이건 정말 my most favorite 하는 장면이 안 들어가는데 마지막 시간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정말 마지막에는 그 마지막 그 정말 어머니는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는구나 생각하니까 그 마지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가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다 돼서요. 이렇게 마지막에는 여기 이렇게 조금 여기 카톡을 좀 쓰기 힘들었던 관객분에게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어떤 분, 네 핸드폰 들고 계신 분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질문을 주십시오. 예, 음악에 관한 것도 뭐 풀렸고 포스터도 풀렸는데요. 아트나인에서 무려 5시간을 관객과의 대화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벽 3시인가 뭐 2시에 끝났다고. 2시 7분에 끝났어요. 9시부터 시작해서 1초의 휴식도 없이. 화장실 휴식도 없었죠,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어떤 그 관객과의 대화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인상 깊었던 질문이랄까, 아니면 그렇게 길어졌던 이유랄까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이외로 5시간 사색이 되셨는데요. 5시간의 그 GV는 제가 제일 놀랐는데, 제가 계속 정성일 평론가님의 그 손목시계를 계속 쳐다보고는 있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하시고 또 20명 이상 관객분들도 남아주셨더라고요. 그 자철도 다 없어지는데 이제 택시비를 드려야 되나 이렇게 계속 걱정이 되고, 또 일본보다는 택시가 싸니까 한두 명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어디까지 어느 정도 멀리 사실까 걱정이 되는데, 그때 인상 깊었던 거 왜 그렇게 길어졌냐 하면 정성일 평론가 너무 말씀 많으세요? 아니 말이 많았던 건 저였고요. 그 질문을 많이 준비를 해오셨어요. 근데 그것도 장면마다 너무 분석을 잘 꼼꼼히 잘보다 너무 하셔서 네, 고마울 정도 그 분석을 하셔서 그 장면에 그 양영희 감독의 그 표정은 뭐 그 눈물은 뭐 아니면 그때 그 복장은 뭐 계속 자세하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또 답하는 사람이 이러니까 하나하나 길어져가지고 그랬었습니다. 특별히 인상 깊은 질문은 뭘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하나 질문 주셔도 되고, 그때 정말 2시간 이내로 끝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영화 평론가님이다라고 듣고 내가 처음에는 놀랬고 3시간은 갈 것 같다 이렇게 아트나인 직원들이 다 말하는, 어느 날은 야나다 또 말이 많으니까 3시간은 갈 것 같다니까 내가 설마 했는데, 전혀 계속 준비를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영화의 첫 장면부터 계속 순서대로 쭉 가는데 이제 12시 넘어도 영화 반도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진짜 마지막까지 하시나 생각을 했는데 끝끝내 하셨네요. 감독과의 대담으로서는 기록이랍니다. 네, 근데 정성일 평론가님이 혼자서 GV를 하실 때는 그보다 길었대요. 네, 다들 앞으로 가실 때 조심하세요. 택시 값 지고 아니면 정성일 평론가님한테 택시 값을 받을 약속을 하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조금 궁금한 분이 있는데, 약간 이국에서 오신 분 같은데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고 또 타국에서 오신 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모르죠. 여기서 태어나셨을 네, 여기서 태어나셨을 수도 있고.